한정식 집으로 들어서기 전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지영아, 말을 낚이어. 너무 솔직하면 너만 손해야. 엄마 무슨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해. 이건 결혼이 아니라 거래야.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손을 놓았다. 식당에 들어서자 도윤의 가족이 벌써 도착해 있었다. 그의 부모, 그리고 문제의 시할머니. 도윤이 내 손을 잡고 소개했다. 지영이에요. 가족들은 모두 웃으며 반겨졌지만 눈빛은 각자 나름의 평가를 하고 있는 듯했다. 할머니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그 눈빛은 미소도 온기도 없었다. 그래, 고생 많았겠다. 어머니 혼자서 키우셨다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다. 내 엄마가 아주 단단한 분이세요. 단단한 건 좋은데 그런 분들은 또 자식한테 기대는 경우도 많더라고. 엄마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움직였다. 나는 기분이 상했지만 무심한 척 물컵을 들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윤의 어머니가 말을 꺼냈다. 지영 씨는 지금 복지관에서 일하신다고요? 네, 구립복지관이에요. 좋은 일이죠. 다만 워낙 일이 고되잖아요. 그 수입으로 어머니 부양까지 하려면 부담이 좀 클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엄마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애한테 짐이 될 일은 없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이 남긴 것도 있고 제 연금도 충분합니다. 할머니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럼 남편분은 무슨 일 하셨어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증권사 부사장까지 했어요. 오, 그럼 꽤 잘 사셨겠네. 지금 사는 집도 그때 사놓은 거예요. 엄마는 의연하게 말했다.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엄마는 항상 검소하게 사셔서 나는 우리 집이 항상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었기에 좀 놀랐다. 그 말을 들은 예비시댁 식구들은 전부 안도의 눈빛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잠시뿐이었다. 도윤의 어머니가 물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이니까 여쭤보는 건데 연금이 계속 나오지 않거나 병이라도 나면 그땐 지영 씨가 모셔야 하잖아요. 그 말에 식탁의 온도가 뚝 떨어졌다. 엄마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대신 말했다. 그럴 땐 제가 감당하죠. 그게 자식이잖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면을 이는 시댁이 먼저지. 친정은 뒷전이어야 하는 거야. 엄마는 드디어 웃음을 거두었다. 그건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우린 시대 따라 살지 않아. 가문 따라 살지. 그때 엄마가 물잔을 내려놓으면 말했다. 가문은 저희도 뒤지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종가집도 있고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재산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자식에 의존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10년간 병간호를 하면서 나는 절대 자식에 패기치지 않고 살 거라고 다짐했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병원에서도 안 되면 저는 요양원으로 갈 겁니다. 사도 너를 신께서도 아들 손자 힘들게 안 하시게 요양원 가실 건가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자리는 화목한 식사가 아니라 집안의 우위를 가리는 체면의 격투장이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도윤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영 씨는 참 당차고 야무지네요. 다만 가끔 그런 딸 가진 집은 부모님이 너무 안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전 안심해요. 제 딸은 어디에 가든 자기 자리 지킬 줄 아니까. 할머니가 스누스물 지었다. 가정은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시댁과의 조화가 중요하니까 나는 결국 참지 못했다. 그 조화라는 게 항상 시대 쪽 입장에 맞추는 걸 의미하나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나는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저는 결혼하러 온 거지 복종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조용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오늘 너무 힘들었지? 엄마는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엔 피로와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다. 힘든 건 괜찮아. 다만 하나는 확실히 알겠네. 그 집은 너를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집의 한 여로 보고 있어. 상견례는 끝났지만 그 말들은 여전히 내 귀가를 때렸다. 가정은 시대과의 조화가 중요하다. 연금이 끊기면 딸이 책임져야지. 가문 따라 사는 거다. 그 말들 사이에서 도윤은 조용했다. 그의 침묵은 나를 더 깊이 외롭게 만들었다. 다음 날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전화를 걸어왔다. 지영아, 어제 분위기 나쁘진 않았지?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게 지금 너한테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보였어? 할머니가 좀 실수하긴 했지만 그런 건 어느 집이든 있잖아. 실수? 그게 실수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아, 너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야.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이제 익숙하지만 여전히 날 아프게 했다. 엄마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며 몇 번이고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 아까 결국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집 내가 원하는 가정이랑은 거리가 멀다. 알아? 근데 또 계속할 거야? 나는 한참을 생각하단 말했다. 도유리는 달라. 도유리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줘. 아껴주는 사람은 내가 상처받는 자리에 그렇게 앉아두지 않아. 엄마는 조용히 손을 닦았다.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가 느낀 건 딱 하나야. 그 집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어.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만 계속 보더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의 말은 항상 정확했다. 그러나 그 정확함이 오늘은 너무 아팠다. 며칠 후 도윤 어머니 얘기에서 전화가 왔다. 지영 씨 혹시 주말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따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이번엔 엄마 없이 나 혼자다. 작은 카페. 도윤 어머니는 커피를 시켜놓고 앉아 있었다. 내가 앉아 마자 말문을 열었다. 지영 씨, 우리도 딱히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가정이라는 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다 어떤 부분도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어머님 건강 문제라든가 생활적인 부분, 결혼하고 나면 그게 다 도윤의 몫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엄마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셨어요? 물론 그렇겠죠.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큰 병이라도 나면 결국 지영 씨가 감당해야 할 테고 그건 우리 도윤한테도 부담이잖아요. 그 말은 분명했다. 당신 집 문제 우리 집으로 넘기지 마라.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반대로 여쭤볼게요. 도윤 씨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아프시면 저도 그 부담을 감수해야 하잖아요. 그건 괜찮으세요? 그분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그건 좀 다른 문제죠. 뭐가 다르죠? 저는 누군가의 딸이기 이전에 제 인생의 주인인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물었다. 뭐래? 우리 엄마 병나면 내가 책임지는 거. 그 집은 싫대. 엄마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게 걱정이 아니라 조건전이구나. 나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엄마나 사랑이 이길 줄 알았어. 근데 사랑보다 더 생기 있더라. 그건 가족이야. 가족은 바꿀 수도 없잖아. 엄마는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지영아, 사랑은 서로를 보호하는 거야. 다만 사랑이 뚫어야 할 벽이 너무 두꺼운 거지.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그때까지만 해도 도윤이만 내 곁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도윤이의 첫마디는 우리 집은 좀 오래된 방식대로 돌아가. 이해줘야 해. 도윤이 내게 처음으로 꺼낸 사과 같은 변명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카페에서 그의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이, 어머님 건강 문제, 결국 지영 씨 몫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좀 다른 문제죠. 나는 이 집안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의 시선엔 계산기와 촉보가 붙어 있었다.
며칠 후 도윤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다. 형식적인 가족 만남이라고는 했지만 나는 그것이 다시 평가받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번엔 도윤의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까지 동석했다. 우리 도윤이 성격이 좀 무던하죠? 지영 씨가 조금 끌고 가야 할 거예요. 도윤의 작은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은 남편의 부족함을 감수하라는 뜻이었다. 장남미라 제3녀 명절이며 챙길 게 많아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피하던데 지영 씨는 괜찮겠죠? 도윤의 작은 아버지는 질문이라기보다 선언처럼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명절이야 당연히 챙겨야죠. 다만 시댁이만큼 제 친정도 함께 챙길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도윤의 어머니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리고 시할머니가 나직이 말했다. 시집오면 친정은 없는 거야. 그게 이 집안의 방식이고 그걸 모르면 오래 못 버틴다. 그 말은 너무 조용히 그러나 너무 분명하게 바뀌었다. 식사 도중 도윤의 어머니가 엄마를 향해 말했다. 어머님은 아직 일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일 안 해요. 남편이 남긴 걸로도 충분하고 연금도 나오고요. 그럼 앞으로는 지영 씨랑 함께 사시게 되나요? 아니요, 저 혼자 살아요. 아, 그래도 나중에라도 혹시 몸이 불편해지시면 그 말에 엄마는 천천히 말했다. 그럴 일 없게 노력해야죠. 그리고 딸에게 의지할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그 순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었다. 그 조용한 목소리에 담긴 자존감. 그 단단한 하나로 나를 여기까지 키운 사람.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결혼은 두 집안이 합치는 거야. 그런데 한쪽이 부담이 되면 결국 균형이 깨지는 거거든. 부담 그 단어 하나에 내 존재는 무게로 재단되었다. 식사가 끝나고 도윤과 나는 잠시 마당으로 나왔다. 도윤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말했다. 우리 집 좀 답답하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답답한 게 아니야. 명확하더라. 이 집은 룰이 있어. 누가 더 위고, 누가 더 책임지고, 누가 더 참아야 하는지. 그 룰 안에서만 사랑이 허락돼. 도윤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엔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널 사랑해, 지영아. 그 사랑으로 내가 그 룰을 깰 수 있어.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처음엔 상처받은 얼굴이었고, 나중에 분노한 얼굴이었고, 마지막엔 결심한 얼굴이었다. 나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혼자 말처럼 말했다. 나는 누구의 룰에도 끼워 맞춰 살지 않아. 내 삶엔 내가 만든 규칙이 있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도윤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다. 그는 여전히 다정했고 내 손을 잡아주었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는 언제나 한 발 물러나 있었다. 상견례 이후로 나는 혼자 결혼식을 준비하는 기분이었다. 웨딩홀 계약 예복 맞춤 청첩장 디자인까지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지영이는 어떤 게 좋아? 그리고 꼭 이렇게 덧붙었다. 우리 엄마는 이건 좀 별로라 하시던데. 우리 엄마 그 단어는 마치 도윤의 말버릇처럼 들려왔고 점점 나는 우리 사이에 끼어든 제3자의 그림자를 선명히 느끼게 됐다. 어느 날 도윤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영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집으로 좀 와줄래요? 혼수 정리 좀 해야 해서 나는 잠깐 멈어졌다. 혼수요? 저희 아직 예산 조정도 안 끝났어요. 그럼 오셔서 어머님이랑도 은은하시고요. 시대 준비도 있으니까 서로 맞춰야 하잖아요. 나는 그 말에서 상호 조율이 아니라 정해놓고 통보하는 태도를 읽어냈다. 엄마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혼수 얘기가 나왔어. 엄마는 잠시 눈을 감더니 묻지 않고 대답했다. 얼마나 하래?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시댁 식구들 인사 옷값을 다 해오는 분위기야. 엄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영아, 내 아빠가 남긴 돈은 내 결혼 자금으로 따로 떼어놓은 게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아끼고 또 아껴서 지켜온 거지. 누굴 위해 퍼주려고 모은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고개를 끄다 알아, 엄마. 나도 그거 당연히 지키고 싶어. 우린 내 친정이지. 시댁의 창고가 아니야. 그 말이 뼈처럼 바뀌었다. 나는 도윤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도윤아, 혼수 얘기 나왔어. 그래, 엄마가 뭘 하라고 하셔. 그냥 가전이랑 가구, 웬만한 건 다 해오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시는데. 친척들 인사옷 값이 문제야. 그럼 어머님이 가능한 선에서 준비하시겠지.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가능한 선이 뭔지 너 알아? 우리 집 넉넉하지도 궁핍하지도 않아. 피진 없지만 남한테 퍼줄 여유도 없어. 근데 넌 왜 그런 걸 그렇게 가볍게 얘기해? 도윤은 당황한 얼굴로 내 쪽을 바라봤다. 그런 뜻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부담 가질까 봐서 진짜 걱정했으면 같이 준비하자고 말했겠지. 근데 넌 한 번도 그랬던 적 없어.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떨고 있다. 나는 억지로 입술을 다무렸다. 울지 않으려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결혼이라는 건 우리의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 집과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로 바뀌어 있었다. 문득 떠올랐다. 파혼 그 단어는 입 밖에 낼 수 없지만 마음 한편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다음 날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다. 미안해, 너 말이 맞아. 나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변명 안 할게. 고칠게. 나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다 답장을 보냈다. 습관은 고칠 수 있어. 하지만 진심은 내가 행동으로 보여야 돼. 그날 오후 엄마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기운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 따스함은 우리 집 거실을 비켜가는 듯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도윤이한테 문자 왔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습관처럼 엄마 말만 따라온 것 같다고. 엄마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누구나 해. 근데 그 말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 말을 되뇌었다. 그 말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정확했다. 나는 도윤의 미안해 라는 말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허무였다. 그의 미안함이 내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지 못한다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며칠 후 도윤 어머니가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엔 단도직 입적이었다. 지영 씨, 아무래도 상견례 이후로 우리 쪽 분위기가 좀 무거워요. 지영 씨 어머님도 너무 당당하시고 좀 마음의 벽이 느껴진다고 할까. 그 말이 참 웃겼다. 엄마는 한 번도 불손하거나 무례한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집안은 자존감 있는 태도를 벌을 덮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했다. 마음의 벽은 저희가 쌓은 게 아닌데요. 내가 조용히 말하자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우리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영 씨 어머님이 혼자 사는 거야. 뭐라 할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연세도 드시고 불편해지면 결국 지영 씨 집으로 오시게 될 거라고. 그 순간 속이 뜨겁게 타올랐다. 도윤이 할머니께서는 그걸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짐이 될 사람이라고 단정 지으신 걸까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내 목소리 속에는 분노가 잔뜩 스며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도윤에게 말했다. 도윤아, 이제는 솔직히 말해야겠어. 무슨 말? 나는 이 결혼이 두 사람의 약속이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내 엄마, 내 할머니, 심지어 내 작은 아버지까지 얽혀 들어와서 내가 누구랑 결혼하려는 건지도 모르겠어. 도윤은 당황하며 말했다. 지영아, 나는 널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사랑이면 다야. 아니, 난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 그게 문제야. 넌 모르고 있고 나는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도윤은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이제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결심하게 했다. 나는 결혼 준비를 멈췄다. 식장과 계약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날짜 변경을 요청했고 드레스샵에도 보류 요청을 넣었다. 엄마는 말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나를 바라봤다. 결혼을 멈추는 게 실패는 아니야. 진짜 실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가는 거지. 나는 고개를 끄다. 그래, 이제 나는 끌려가지 않기로 했다.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삶은 내 삶이 아니었다. 며칠 후 도윤이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왔다. 그는 내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영아, 우리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나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도윤아, 넌 나를 사랑해. 나도 널 사랑하고. 하지만 난 너한테 너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 그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사랑도 책임도 용기도 혼자서는 절대 완성되지 않아. 우린 같이 가지 못할 길 위에 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문을 닫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심장이 갈라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조용한 자유가 찾아왔다.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세상이 조용해지는 건 분명했다. 도윤과 마지막 문을 닫고 돌아선 후 내 하루는 낯설게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그동안 외면했던 내 마음의 균열들을 하나하나 마주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사랑하면 다 감당할 수 있어. 어른이니까 참아야지. 그동안 스스로에게 반복해왔던 말들이 이제는 가혹한 주문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렇게 나를 버려가며 관계를 지켜봤던 것이다. 엄마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대신 매일 밥을 지었다. 된장찌개, 콩나물국, 멸치볶음 같은 익숙한 반찬들이 다시 내 식탁 위에 올랐다. 나는 그 단순한 풍경 속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았다. 엄마, 나 많이 어리석었지? 어느 저녁 내가 물었다. 엄마는 밥을 푸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아니, 사랑을 믿은 건 어리석은 게 아니야. 어리석은 건 사랑 말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 했던 거지. 그 말은 내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했던 문장이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도윤에 대한 기억은 슬픔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페이지처럼 남았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나를 지킬 만큼 단단하지 않았고 그의 사랑은 내 삶 전체를 안아주기엔 얇았다. 어느 날 혼자 복지관 사무실에서 정리하던 서류 더미 속에서 예전에 한 할머니가 써줬던 손편지를 발견했다. 지영 선생님은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그런 사람 겪어 있는 건 보이죠. 나는 그 한 줄을 읽고 잠시 울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집안의 족보나 시선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있었던 거였다. 퇴근길 잠깐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벚꽃은 다 졌고 연두빛의 잎들이 가득했다. 봄은 끝났지만 새로운 계절은 또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예전에 스크랩해두던 일인 여행지 추천 리스트를 열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눌렀다. 부산 혼자 가도 괜찮은 도시. 그래, 지금은 혼자인 게 나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고 내 마음의 속도로 걷는 시간. 그게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었다. 그날 밤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혼자 여행 좀 다녀올까? 그래, 잘 생각했네. 가서 맛있는 거 실컷 먹고 바다도 보고 와. 응, 나 바다 한참 안 봤잖아. 이번엔 내 눈으로 내 삶을 봐. 남는 치 보지 말고 내 감정 있는 그대로 따라가. 나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다. 내 마음 어딘가에서 다시 살고 싶다는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이별은 상처였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나는 이제 나를 더 잘한다.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행에서 돌아온 날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다. 잠깐 볼 수 있을까? 짧은 메시지.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벼프지 않았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이틀 후 도윤의 집 앞에 직접 찾아갔다. 그 집의 철제 대문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오는 도윤의 눈에 내가 들었을 때 그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지영아,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얘기 좀 하자. 너 혼자 말고 너의 가족들이랑도. 거실에는 도윤의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이전처럼 형식적인 웃음은 없었다. 모두가 내가 왜 왔는지 알고 있는 눈빛이었다. 나는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미련 때문이 아닙니다. 이 집과 제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이젠 정확히 말해드리고 싶어서예요. 도윤 어머니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지영 씨, 우리도 상처 줄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예전부터 지켜온 방식이 있으니까 그 방식이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 방식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재단하고 다른 집 부모님을 부담이라 여기고 사랑보다 족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방식이요. 도윤의 아버지가 눈썹을 찌푸렸다. 그럼 말투는 좀 지나친 거 아닌가요? 지나친 건 제 엄마 앞에서 연금이 끊기면 제가 감당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그 태도였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다 말했다. 그럼 내 어머니가 아프면 내가 모시지 않겠다는 거냐?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모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그걸 문제 삼는 집안은 제가 면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건 분명한 경기의 선언이었다. 나는 도윤을 바라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를 보고만 있었다. 도윤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너는 내 가족 앞에서 늘 작아졌어. 난 이제 더 이상 작아진 사람 곁에 서고 싶지 않아.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마지막 말을 꺼냈다. 이 집이 내게 요구한 건 사랑이 아니라 복종이었어.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건 나였고 집을 나서려는 순간 도윤 어머니가 조용히 따라 나왔다. 지금 이렇게 가면 우리 도윤이는 할머니 대신 내가 사과할게요. 다시 생각해 볼 여지는 없나요? 나는 그 말을 들었지만 돌아서지 않았다. 이미 나는 돌아서 할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고 더는 같은 자리를 맴돌고 싶지 않았다. 그 사과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전 사과보다 존중을 받고 싶었어요.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그 순간 햇빛이 얼굴에 내려앉았다. 이제야 진짜 끝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진짜 시작이었다. 그 집 문을 나서는 순간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온이 찾아왔다. 나는 지금 사랑을 놓고 나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이제야 알겠다. 나를 무겁게 만든 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가장한 타인의 기대와 평가, 침묵 속 복종이었다는 걸. 며칠 뒤, 엄마와 함께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고생했지? 짧은 그 한마디에 나는 왁각 울어버릴 뻔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이번엔 웃었다. 이상하지? 후련해 엄마.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엄마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다. 그래, 이제야 내가 너 같구나. 복지관으로 복귀한 첫날 선배가 나를 반겼다. 얼굴 좋아졌네. 정말요? 전에보다 훨씬 밝아 보여. 나는 웃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 틈에서 하루를 보냐며 나는 아주 작은 것들에서 위로받고 있었다. 누군가의 안부 인사, 따뜻한 국한 글을, 그리고 퇴근길 버스 창밖에 스치는 서양. 이건 결혼보다도 더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집안 마당에 핀 라일락 향기에 눈을 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 지나간 봄은 내게 시련을 주었지만 이제 고시작들 여름은 나를 다시 꽃피우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 아래 짧게 썼다. 지금 나에게 가장 충실한 삶.
SNS에 올리자마자 익숙한 이름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도윤, 잘 지내지? 꽃 예쁘다. 엥? 나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이젠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단지 그와 함께했던 계절을 잘 보냈다는 자신감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엄마와 밥을 먹으며 이런 말을 했다. 엄마 나 결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엄마는 젓가락을 멈췄다. 그래, 그 말 듣고 싶었어. 왜?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사람이 되려고만 했잖아. 근데 이제 보니까 너는 이미 너의 사람이더라.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 웃음엔 눈물이 조금 섞여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 하지만 외로움이 두려워서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일이라는 걸. 그렇게 나는 드디어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했다.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약속이지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닙니다. 지영처럼 자신을 지키는 용기 있는 선택이야. 말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